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월 29일 목요일이고요. 여전히 춥습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에 자주 먹는 게 있어요. 귤. 네? 요거 이렇게 예전에 막 까서 여기가 노랗게 될 때까지 맞아요. 먹던 기억이 있는데 보관 어떻게 하십니까? 산 자체로 이렇게 보관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은 비닐봉지를 냉장고에 이렇게 넣고 보관하시면 서로 이렇게 닿잖아요. 껍질이. 네. 그래서 물르면서 곰팡이가 잘 쓴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보관법은 귤이 서로 닿지 않도록 알알이 종이나 신문지에 감싸는 게 좋다고 하는데 사실 아이고 번거롭죠. 이거 쉽지 않잖아요. 언제 또 감싸고 언제 까서 먹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요. 귤을 보관하는 상자의 바닥에 신문지나 키친타월을 깔아두면 참 좋다고 합니다. 이 겨울에는 귤만한 게 없죠. 비타민 가득한 귤, 신선하고 안전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 행복한 아침은 건강 리모델링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2026 새해맞이 건강 프로젝트. 오늘은 3탄 또 강연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럼 목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목요일 아침에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모닝픽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성인키에 맞춰 제작된 키오스크, 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허리가 굽은 어르신은 닿을 수가 없는데요. 어제부터 장애인과 고령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의무화가 전면 시행됐습니다. 기존 데이터를 학습해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생성형 AI 모델이 국내 업무 전반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데요. 한국인 92%는 업무에서 AI를 사용할 때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월에서 11월까지 태어난 아기 수가 2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년보다 6.2% 늘어난 수치로 18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응급의학과 전문의 부족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1급 480만 원 등 파격적인 처우에도 불구하고 야간 당직 의사를 구하지 못한 병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국제 금 현물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2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코스피 역시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에 힘입어 사상 처음 5,100고지에 오르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도 출생아 수 18년 만에 최고 증가율, 이거 정말 반가운 소식으로 느껴지는데요. 증가율로 따지면 최고 증가율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출생아 수로 따지면은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잖아요. 아마 이재용 앵커께서도 아시겠지만 1960, 70년대 정도에는 한 해 아이들이 100만 명 넘게 네. 태어났거든요. 와. 그런데 지금은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태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찌됐든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던 출생아 수가 지금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는 건 굉장히 반가운 것 같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태어난 아기가 23만 3,700여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2024년 총 23만 8천 명이 태어났으니까 12월 한 달까지 더 집계를 해보면 24만 명을 넘어설 게 확실해 보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됐던 2019년 30만 명에서 2023년 23만 명까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회복하는 추세에 놓여 있는 겁니다. 네, 출생아 수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혼인을 많이 해야 아이도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혼인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2024년 3년 24만 건이었던 혼인 건수가 2022년 19만 1,000건까지 줄었거든요. 근데 다음 해부터 차츰차츰 증가세에 지금 있고요. 2024년 22만 2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30대 여성 인구 증가를 꼽을 수가 있고요. 또 출산에 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이 아마도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 연간 합계 출산율도 0.8명대를 회복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혼인
건수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작년 통계만 조금 더 세밀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요. 작년 11월 혼인 건수가 19,000여 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2.7%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적해서 말씀드리면 21만 4,800여 건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치를 더 더하게 되면 혼인 건수가 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동시에 1년 5개월 연속 증가한 것은 198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먼 나라 이웃 나라인가 그 외국 거 볼 때 프랑스 편을 보면서 야, 이 나라는 애를 안 낳는데 야, 이 나라는 물을 사 먹는데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됐잖아요. 맞아요. 예. 자, 계속해서 어쨌든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니까. 네. 이게 계속돼서 저출생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픽은요. 한 달에 5번만 출근, 1급 480만 원, 세후 월급 2,400만 원. 이런 대우를 받는 직장인이면 와.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렇게 좋은 대우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의사를 찾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병원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응급의학과 전문의 얘기인데요. 한 종합병원이 이런 처우를 제시했지만 수개월째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응급의학회에 따르면 지난 1월 22일 기준 2026년도 응급의학과 전문의 지원율이 66%에 그쳤다고 합니다. 160명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지원자가 106명밖에 안 됐다고 하는 겁니다. 전임 현황은 더 심각한데요. 전국 수련병원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 조사 결과 조사에 응한 57개 병원 가운데 84%인 48개 병원이 신규 전임의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야, 그러면 지역 종합병원은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의료계에서는 응급의학과 의료진 부족 현상은 지역 종합병원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우려를 내놓고 있는데요. 실제 부산의 경우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종합병원이 4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젊은 의사들이 응급실을 기피하는 이유 대체 뭘까요? 일단 의료계에서는 사법 리스크를 꼽아요. 그러니까 응급의학과의 경우에는 굉장히 긴급한 환자를 많이 치료하게 되잖아요. 네. 일단 환자가 왔을 경우에 최선을 다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소송과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젊은 의사들이 응급의학과를 기피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대한응급의학회 측은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처럼 전임의 수련 보조 수단을 확대하는 유인책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중증 응급 진료에 대한 의료사고 면책권이 주어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이게 계속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응급실에 의사가 없다. 네. 아이고, 참 걱정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이 들수록 치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잃게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오늘은 건강한 삶을 잃게 하는 치아 상실의 원인부터 참을 수 없는 통증, 어깨 충돌 증후군과 50견의 예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왼쪽 어깨 때문에 고생 좀 했었는데. 네. 자, 닥터하우스에서 만나보시죠. 우리 집 앞 의사의 진짜 이야기부터 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까지 전해드리는 닥터하우스 MC 최입니다. 자, 오늘 모셔볼 첫 번째 주인공은요, 무려 10만 명의 환자, 약 280만 개의 치아를 치료하고 진료한 닥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이남주입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이야기는 어떤 걸까요? 옛말에 사람이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는 것이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명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한 삶을 모두 잃게 만들 수도 있는 치아 상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나쯤 없다고 해서 괜찮지 않을까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치아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인접해 있거나 맞물리는 치아가 빠진 자리로 기울거나 내려오면서 전체적인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치열이 어긋나면
음식물이 잘 끼고 잇몸이 붓고 아프게 되는 건 물론이고요. 남아있는 치아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면서 그 치아들이 수명이 빨리 줄어들고 손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더 큰 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해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어떤 이유들 때문에 치아를 상실하게 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10대에서 20대는 외상으로 인한 치아 파절, 탈구 증상이 주 원인이고요. 30대에서 40대는 심한 충치, 50대부터는 심한 잇몸병이 치아 상실을 유발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하던 한 50대 여성 환자분은 심한 치주염이 동반돼서 결국은 전체 발치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야, 이 빨리 병원을 좀 가셨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도 드는데요. 이렇게 치아를 잃은 경우에 그럼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대표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브릿지, 틀니, 임플란트가 있는데요. 상실한 치아의 개수와 위치, 남아있는 치아와 잇몸뼈 상태, 그리고 비용 등에 따라서 그 치료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남은 치아로 연결하는 브릿지와 틀니가 주된 치료 방법이었던 반면에 요즘에는 상실된 부위만 선택적으로 회복하면서 주변 치아는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임플란트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보면 임플란트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요즘 임플란트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같은 임플란트라도 식립 방식에 따라서 정확도와 편안함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최근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임플란트는 디지털 임플란트, 다른 말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고 하는데요. 치료의 모든 과정을 컴퓨터와 3D 스캐너로 미리 설계한 뒤에 그 설계에 따라서 수술하는 방식입니다. 사용하는 재료는 기존과 똑같지만 수술 방법이 좀 더 디지털화되고 더욱 정밀해진 겁니다. 기존 치료와 구체적으로 다른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먼저 3D CT로 미리 계획한 위치나 각도를 그대로 식립하기 때문에 오차를 줄일 수 있고요. 신경이나 상악동 등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안전하게 피할 수 있어서 수술의 정확도가 높은 편입니다. 또 식립의 위치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잇몸을 크게 열지 않고 무절개 혹은 최소절개로 수술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닦을 때 종종 헛구역질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맞아요. 저 안쪽까지 욕심내서 하다 보면 자꾸 헛구역질이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목이나 인두를 자극할 때 구역질이 나타나는 현상을 구역 반사라고 하는데요. 네. 치과 진료를 볼 때도 끈적끈적한 인상제로 본을 뜨다 보니까 목이나 인두가 자극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디지털 임플란트는 구강 스캐너로 사진 찍듯이 스캔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자극이 훨씬 적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질병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어떻게 하면 치아 상실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치아 상실뿐만 아니라 어떤 질병이든 간에 초기에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예방의 핵심입니다. 충치나 잇몸병이 치아 상실로 이어지는 경우는 대개 오랫동안 방치가 되었을 때인데요. 치실이나 워터픽 같은 보조기구를 사용하거나 치석 제거에 도움이 되는 섬유질 식품을 즐겨 먹는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이 치아 상실로 가는 속도를 훨씬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정기검진입니다. 가장 확실하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예방법인데요. 치아에 문제가 생겼다면 상실하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치과에 방문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닥터하우스의 공식 질문 드릴게요. 이남주 닥터님이 꿈꾸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환자가 믿고 찾는 치과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치과의사는 믿고 올 수 있어 라는 말을 제가 꾸준히 들었을 때 그때 비로소 제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이남주 닥터님의 진솔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닥터하우스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할 두 번째 주인공 모셔볼게요. 지금까지 무려 3만 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진료한 닥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최재왕입니다. 오늘 준비하신 이야기는 어떤 걸까요? 하루에 3,000번 이상 움직이는 신체 부위가 오늘 주제의 주인공인데요.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제 생각에 저는 손목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하루에도 정말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3,000번쯤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손목 아닌가요?
틀린 답은 아니지만 오늘 주제의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어깨인데요. 어깨요. 어깨 관절은 유일하게 360도로 움직이며 하루에 3,000번 이상 수시로 사용하는 부위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깨가 아프면 일상에 참 많은 동작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엔 통증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두 질환, 어깨충돌 증후군과 오십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어깨충돌 증후군과 오십견이 같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맞습니다. 흔히들 헷갈려하지만 사실은 별개의 두 질환입니다. 무엇보다 원인과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어깨충돌 증후군은 마찰의 문제로 발병합니다. 어깨 지붕뼈인 견봉과 팔 힘줄인 회전근개가 자꾸 부딪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어깨를 많이 쓰는 직업을 가졌거나 젊은 층에서도 운동을 잘못된 자세로 과하게 할 때 생깁니다. 그럼 오십견은 어떤가요? 흔히 오십견이라 부르는 유착성 관절낭염은 노화와 염증의 문제로 발병합니다. 어깨 관절을 싸고 있는 주머니, 즉 관절낭에 염증이 생겨 쪼그라들고 들러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처럼 노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50대 전후에 특별한 상황 없이도 찾아옵니다. 근데 전문가가 아니고서야 이게 오십견의 증상인지 어깨충돌 증후군의 증상인지 알아채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질환은 증상만으로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통증이 발생하는 각도가 다르다는 건데요. 어깨 충돌 증후군은 60도에서 120도 사이 특정 각도에서 날카로운 통증을 느껴지다가 더 높게 올리게 되면 통증이 확 줄어듭니다. 반면 오십견은 어느 각도든 팔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많이 아프죠. 두 번째 차이는 수동적 운동의 가능 여부입니다. 누군가 팔을 들어 올려줬을 때 어깨 충돌 증후군은 아프긴 해도 끝까지 다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십견은 관절 주머니 자체가 굳어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무리 힘을 쓴다 한들 턱 걸리는 느낌과 함께 팔이 올라가질 않아요. 그러고 보면 제 주변에도 어깨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데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어깨 통증이나 상태에 따라 비수술적 치료를 우선으로 진행하고요. 그럼에도 효과가 없을 때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의 경우 주사 치료를 통해 염증을 줄이고 약해진 힘줄을 강화하는 증식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체외 충격파 치료를 통해 혈류량을 늘리고 조직 재생을 돕습니다. 그럼 오십견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오십견은 히알루론산 등을 관절 내에 주입해 염증을 가라앉히고 관절낭에 생리 식염수를 주입해 쪼그라든 주머니를 풍선처럼 부풀려 터뜨리는 수압팽창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질환을 치료하기에 앞서 그래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일 것 같은데 어깨 충돌 증후군과 오십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깨 충돌 증후군과 오십견과 같은 어깨 질환은 공통적으로 바른 자세가 예방의 시작입니다. 가슴을 펴고 날개뼈를 뒤로 살짝 모으는 자세만 유지해도 어깨 공간이 확보되고 관절낭의 긴장이 풀립니다. 그리고 가능한 매일 아침 수건을 잡고 기지개를 크게 켜는 습관만으로도 오십견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루 3회, 한 번 할 때는 10분에서 15분 정도 꾸준히 기지개를 켜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정도로 잡으면 될까요? 처음에는 넓게 잡아서 편하게 하시는 게 더 좋고요. 점차 익숙해지면서 어깨 가동 범위가 늘어나면 조금씩 더 좁게 잡으셔도 좋습니다. 와, 진짜 시원하네요. 약간 뻐근하기도 한데 이걸 참으면서 가동 범위를 늘려가는 거죠? 맞습니다. 오십견은 가동 범위를 늘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의 뻐근한 느낌은 참으시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면 어깨 충돌 증후군은 휴식과 함께 자세 교정이 중요한데요. 힘줄이 부어 있으니 일단 쉬어야 하고 굽은 어깨를 펴서 뼈와 힘줄 사이 공간을 벌리는 게 좋습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은 휴식, 또 반대로 오십견은 좀 적절한 활동을 하라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오십견을 앓는 환자분들에게는 눈물이 날 정도로 스트레칭 하시라고 권합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의 진단과 상담이 우선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닥터하우스의 공식 질문 드릴게요. 최재양 닥터님이 꿈꾸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통증은 단순히 몸이 아픈 것을 넘어 삶의 의욕까지 앗아가거든요. 환자분들의 무거운 표정이 치료 나갈 때는 환한 미소로 바뀌는 것 매일 매 순간 확인하는 게 가장 큰 보람이고 또 평생의 꿈입니다.
네,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최재양 닥터님의 진솔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닥터하우스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하우스 MC 최희였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26분 막 됐습니다. 이번에는 건강 좀 챙겨보겠습니다. 건강 리모델링 시간입니다. 민혜연 가정의학과 전문의, 양기영 소화기내과 전문의, 개그우먼 이희경 씨 어서 오세요. 행복한 아침.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2016 새해맞이 건강 프로젝트 마지막 3탄의 주인공이죠. 장민욱 신경과 전문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강연을 또 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주제 힌트로 먼저 살펴볼까요? 자, 힌트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아돌프 히틀러, 무하마드 알리. 이들이 알았던 병은 뭘까요? 이 공통점이 뭐가 있나? 그러니까 어디서 찾아야 되나? 저 이번에 정답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요? 보세요. 요한 바오로 2세 이렇게 손을 지금 들고 계시잖아요. 히틀러 손 들잖아요. 알리 들잖아요. 정답은 50견입니다. 왠지 이거 괜찮죠 오늘? 아니 그냥 50견 앞에 닥터하우스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괜히 깔아놓은 게 아니라 이거 단순적으로 싶어요 지금. 연결이다. 네, 연결이다. 오, 그럴싸한데. 이거 정답 궁금합니다. 선생님, 네. 50견 맞나요? 그래도 신경과 전문의가 나왔습니다. 아, 그렇죠. 그걸 네. 생각을 못했네. 자, 이 세 분이 모두 다 함께 앓으셨던 질병, 바로 소리 없이 다가오는 뇌질환 중에 하나죠. 파킨슨병입니다. 파킨슨. 네. 신병. 네, 먼저 파킨슨병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뇌졸중 치매와 함께 3대 뇌질환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2020년도에 우리나라 통계에서 12만 6천 명 정도 됐었어요. 근데 2024년에 4년 지난 뒤에 14만 3천 명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했거든요. 거의 14% 정도 증가한 겁니다. 이 고령화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치매나 뇌졸중에 비해서는 여전히 인지도가 좀 낮아서 잘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 증상을 잘 모르고 그냥 나이 들어서 좀 몸이 굳어가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저와 함께 초기 증상, 전조 증상부터 이 치료 방법까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파킨슨에 대해서 오늘 쏙쏙들이 알아보겠습니다. 강연 부탁드립니다. 네. 자, 파킨슨병. 말 그대로 제임슨 파킨슨이라는 영국 의사가 처음에 발견을 한 병입니다. 1750년대 태어나셔서 1800년대 중반까지 의사 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시골에서 런던이지만 시골 교회에 있었던 작은 외과 의사였어요. 근데 길거리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몸이 경직되고 종종 걸음을 치면서 몸이 느릿느릿해지는 노인분들이 많이 보였던 거예요. 자기 외래에 찾아왔던 분들 또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 6명을 인터뷰를 아주 자세하게 해가지고 그 해당하는 증상들을 조목조목 기술을 한 논문이 1817년에 발표가 됐었습니다. 당시에는 시골 의사가 쓴 논문이니까 잘 잊혀져 있다가 주목받지 못해. 1800년대 중반쯤에 이제 프랑스에 있었던 굉장히 유명한 장마르테 샤코리츠라는 그 이제 국립대학병원이에요. 그 파리에 있었던 대학병원에 있던 의사가 이걸 공부를 막 하는데 제임슨 파킨슨이 쓴 논문을 발견한 거예요. 이야, 벌써 40-50년 전부터 이 병을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파킨슨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 병을 명명하게 된 겁니다. 그 전에는 그냥 강직성 떨림이라는 병으로 불리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때 제임슨 파킨슨이 기술한 내용들을 지금도 신경학 교과서에서 그대로 사용할 정도로 상당히 과학적으로 잘 기술을 해놨던 거고요. 이 파킨슨병은 뇌에 있는 중뇌의 흑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뇌 한가운데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서 도파민이 생성되는 신경세포가 망가지면서 이 도파민에 의해서 운동신경을 아주 부드럽게 조절해주는 부위가 바로 기저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연결 상태가 좋지 않고 도파민 대사 과정이 잘 안 되면서 운동이 느려지고 떨리고 강직돼서 넘어지기 십상인 병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파킨슨병 하면 되게 유전되는 거 아닌가? 네. 우리 부모님이 있는데 나는 어떤가?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파킨슨병 환자를 데려다 놓고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되게 10에서 15% 정도만
파킨슨 유전자가 발견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80에서 85% 이상은 유전자랑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네. 대개는 삶의 생활 방식, 그리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직계 가족분들 중에 파킨슨병을 앓으신 분이 있으면 한 2~3배 정도 높아지기는 하는데요. 근데 그마저도 사실 파킨슨병의 유병률 자체가 낮아요. 일반 국민들 중에 65세 이상의 노인들 중에서도 한 1%만 파킨슨병에 걸린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뭐 2배가 돼도 한 2%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체감상 가족력이 있어도 파킨슨병에 걸리시는 분들이 50명 중 1명밖에 안 되니까 좀 낮다고 느껴지는 거죠. 주요한 원인으로는 이런 가족력이나 유전력보다는 내가 생활했던 삶의 방식 때문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으니까 사실은 원인도 잘 의사들도 모르고 속수무책으로 그냥 이렇게 병이 다가온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뭔가 이게 이유도 잘 모르고 유전될 확률도 낮은 질환이기도 하고 뭔가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무섭거든요. 네. 그럼 혹시 이 파킨슨병의 증상은 어떻게 돼요? 먼저 4대 증상을 알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4대 증상 중에 가장 이제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게 떨림, 그리고 떨림. 행동이 좀 느릿느릿해지고 뻣뻣해지고 균형장애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먼저 이 떨림을 살펴보면은 안정식 떨림이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 떨려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떠는다기보다는 쉬고 있을 때 떨립니다. 그래서 칫솔질 할 때, 뭐 수저질 할 때 떨리지는 않고요. 멍하게 이렇게 TV 보고 있는데 손을 막 떨고 있는 거죠. 네, 마치 이렇게 돌리면서 떠는 듯한 느낌이 들 수가 있고요. 이 떨리는 것 자체가 강직 증상과 같이 맞물려서 떨리게 돼서 그래서 마치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떨린다 해서 환자분의 팔을 이렇게 돌려본다거나 팔을 움직이게 해보면 툭툭툭툭툭툭 이렇게 끊기면서 움직여지는 그런 떨림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톱니바퀴형 강직성 떨림이 나타나는 게 가장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두 번째로는 움직임이 느려지는 현상이죠. 실제 파킨슨 환자들은 횡단보도에 불이 이제 깜빡깜빡 할 때는 건너기가 어려우세요. 걸음도 굉장히 느려지지만 일상적인 모든 행동이 다 느려지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강직이 나타나는데 이 강직 때문에 마치 굉장히 힘이 부족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근력은 떨어지지 않고 강직만 나타나는 거거든요. 어머. 그래서 느리고 몸은 뻣뻣하지만 또 힘은 되게 괜찮으세요. 그런 좀 특징이 있고 마지막으로 균형 잡기가 어려운데 이 강직 현상과 함께 맞물려서 좀 종종 걸음을 치게 됩니다. 상체가 앞쪽으로 쏠리면서 걸으면서 종종 걸음을 치다가 앞으로 쏟아지면서 넘어지는 경향이 생기는데 작은 돌부리만 하나만 걸려도 금세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문지방 같은 데 걸려서 넘어지면서 이 파킨슨병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행동이 좀 느려지고 또 이렇게 좀 굳고 이런 증상이 있는데 파킨슨병하고 그걸 어떻게 구별합니까? 제일 쉽게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검사법으로 저희 진료실에서도 하지만 손가락치기라는 검사법이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핑거 태핑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양손을 다 들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 한번 태핑하고요. 다시 쭉 펴는 거예요. 쭉. 그래서 손가락을 엄지랑 엄지를 마주치면서 이렇게 아주 빠릿빠릿 눈을 깜빡이는 것처럼 깜빡 하듯이 한 10번 정도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점점 빠르게 한번 쉽지가 해보세요. 않다. 7, 8, 9, 10. 자, 그렇죠. 지금 이제 모두 다 잘 해내셨는데 파킨슨병에 걸린 환자들은 이 손가락을 핑거 태핑을 할 때 이게 점점 느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느려지면서 손가락의 움직임이 점점 빨리 하고 싶으니까 막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서동증에서 작아지고 빨리 치라고 하니까 점점 움직임이 작아지면서 여기서 손가락이 잘 안 떨어지는 경향성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핑거 태핑, 손가락치기 검사를 통해서 이게 단순히 그냥 내가 느려지기만 하는 건지 아니면 파킨슨병 때문에 운동신경 조절이 잘 안 되는 건지 구분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런데 특히 파킨슨병이 요즘 같은 겨울에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겨울철에 더 심화될 수가 있는데요. 이 추위로 인해서 이제 몸이 움츠러들면서 방금 말씀하신 증상들이죠. 뭐 경직이나 떨림 이런 것들이 좀 심화될 수가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통증이 좀 유발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파킨슨 환자분들 아까 이렇게 종종 걸음치다 넘어질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 낙상이 좀 걱정이 되셔가지고 이제 밖으로 좀 외출 같은 거 좀 잘 안 하실 수가 있는데 움직이지 않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관절이 굳고
붓고 또 근육들이 약화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움직임 자체가 좀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킨슨 환자분들 이 겨울철에도 한낮에 좀 햇빛이 있을 때 이럴 때 햇빛 쬐면서 좀 느리게라도 좀 걸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게다가 이 겨울철이 파킨슨 환자분들의 우울감을 또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계절이기도 해요. 사실 일반인들에게도 겨울철에는 이제 계절성 우울감이 생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파킨슨 환자들의 우울감은 더더군다나 좋지 않습니다. 겨울이 되면 일조량이 짧아지면서 세로토닌 자체가 훨씬 더 줄어들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파킨슨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도파민이 부족하고 떨어져 있어요. 여기에 세로토닌까지 함께 떨어지니까 무기력감 또 우울감이 훨씬 더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우리가 우울하면 안 그래도 그런 서동적인 부분이나 그런 동작이 더 느려지게 되거든요. 이걸 본인 증상이 더 악화됐구나, 병이 진행했구나라고 오해하면서 불안감과 우울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서 특히 겨울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혹시 파킨슨병 오기 전에 전조 증상은 뭐가 있어요? 네, 본격적인 증상을 이제 알아봤으니까 그러면 초기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알아보면 좋겠죠. 네네. 크게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잠꼬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개 50대 정도 넘어가면서부터 잠꼬대가 심해지는 경향이 생길 수 있고요. 원래 파킨슨병은 60대 중반에서 70대에 가장 많이 호발하는데 한 10년 전부터 이런 잠꼬대가 심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쯤에 갑자기 막 주먹을 휘두른다거나 소리를 지른다거나 악몽을 꾸다가 깨어나시는 분들이 이 렘 수면 장애가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렘 수면 장애가 대표적인 파킨슨병의 전조 증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주무시던 분인데 갱년기를 겪으면서 혹은 50대 중반, 60대 넘어가면서 잠꼬대를 심하게 하고 있다면 혹시 파킨슨병 잠꼬대는 아닌지 검진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변비가 심한 분들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어릴 때부터 변비가 있었던 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역시 나이가 들면서 변비가 심해지고 있다면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장내 미생물 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유해균이 알파시 뉴클레인이라는 이 원인이 되는 단백질 물질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 알파시 뉴클레인이 이 장내 미생물 환경 속에서 많이 만들어지면 이것이 미주신경을 따라서 뇌로 전달이 돼서 직접적으로 뇌에 알파시누클레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많이 쌓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알파시누클레인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이것이 너무 많이 쌓이다 보면 이게 변성되면서 변형된 알파시누클레인이 머릿속에 쌓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도파민을 대사시켜주는 운동신경 회로를 망가뜨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변비에 의해서 이 독성 물질이 나오게 되는데 이 독성 물질이 알파시누클레인을 변성시키는 또 다른 원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2010년대 중반에 발표돼서 최근에 이렇게 두 가지 장내 환경이 좋고 이 대변을 잘 보시는 분들이 확실히 파킨슨병이 덜 걸린다라는 것도 있어서 장 건강을 좀 잘 챙기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냄새를 잘 못 맡으시는 분들도 파킨슨병 가능성이 있습니다. 냄새를 맡게 해주는 후각신경은 전두엽의 바로 아래쪽 부분에 코 점막에 거의 붙어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제 1번 뇌신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큰 신경인데 가장 바깥 부분에 나와 있는 뇌신경이에요. 이쪽 부분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파킨슨병의 전조 증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 음식 맛을 잘 못 먹겠어, 뭐 잘 냄새도 잘 안 맡아져, 간을 잘 못 보겠어 이런 느낌이 한 50대 이후에 들기 시작했다면 혹시 후각이 떨어지는 건 아닌지. 파킨슨병의 전조는 없는지 운동신경 같은 것들을 뭐 이런 핑거 태핑 테스트 같은 걸 집에서 하시면서 검진을 해보시면 좋겠죠. 파킨슨병이 이렇게 인체에 여러 곳에 영향을 미치고 냄새, 맛, 거기다 아까 대장 기능까지 그러면 소화기관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이제 변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들으셨는데요. 변비 이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소화기 질환들을 유발을 합니다. 자, 먼저 이게 뻣뻣해지다 보니까 이 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의 이제 운동성이 떨어지게 되고 또 이 목에 이제 음식을 넘기는 식도가 있잖아요. 네. 이 목과 식도의 근육들의 경직으로 인해서 음식을 삼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뭐 사례가 자주 들린다든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삼킨 이후에도 내려갔을 때 이
위장 간의 이 운동도 결국 이제 근육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런 그 근육들의 위장 간 운동의 기능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해서 식후에 뭐 소화 장애라든지 복부 불편감 또는 심할 경우에는 구토나 구역 증상들이 일어나서 굉장히 환자를 괴롭게 하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소화기 기능들의 떨어지는 이런 위장 장애 때문에 음식물을 잘 못 먹게 되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영양분 공급이 잘 되지 않으니까 신체 전체로 문제가 생기고요. 이게 음식만 잘 소화 흡수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 먹는 이 치료제들도 흡수율이 안 되니까 병 자체가 좀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럴 때 우리가 좀 소화 좀 잘 돼야지 하고서 먹는 이런 위장관 운동 조절 장애 그런 약들을 많이 드시는데 그중에 네네. 또 특정 약들은 오히려 이 도파민의 분비를 약간 떨어뜨려서 이 병 자체를 좀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파킨슨병에 대해서 몰랐던 점을 참 많이 알게 되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파킨슨병에 관한 속설들 OX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혜원 선생님. 네, 제가 첫 번째 문제부터 드릴게요. 자, 문제는요. 파킨슨병 자체로 사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들어주세요. 이거는 이건 X 많이- 같아요. 이거 자체로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다. 자체로를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X. 이건 다 대부분 사망을 걱정하시던데. 노년기에서 근데 자체는 아닌가 봐. 자체로 이렇게. 본의 아니게 힌트를 드렸네요. 정답은 X. X예요. 아, 역시나. 네, 저도 모르게 강조를 좀 했어요. 네, 파킨슨병 그 자체가 직접적인 주 사망 원인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병이 진행이 되면서 합병증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데요. 가장 흔한 합병증은 흡인성 폐렴이에요. 아까 양 선생님도 알려주신 것처럼 병이 진행이 되면 연하곤란, 삼킴장애가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음식물이 정상적으로는 식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기도로 넘어가거나 음식물을 먹을 때가 아니더라도 구강의 분비물, 침 같은 애들이 역시나 기도로 넘어가면서 흡임성 폐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활동량 자체가 줄어들잖아요. 운동이 부족하니까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도 높은데요. 특히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기립성 저혈압이에요. 이분들이 딱 일어나는데 갑자기 기립성 저혈압이 오면 실신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심한 심혈관계 합병증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건 낙상 사고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또 낙상 때문에 골절이 됐을 때도 사망까지 갈 수 있고요. 면역력이 저하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감염성 질환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 이래서 문제를 잘 읽어야 답을 알 수 있다. 자체로 때문에 네. 아니었고. 다음 문제는요, 선생님? 자, 두 번째 문제. 파킨슨병에 걸리면 결국 치매가 온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치매 오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것도 왠지 결국에서 뭐가 있을 거야. 결국. 저는 이번에는 내가 두 번은 안 속아. X. 좋습니다. 치매 오는 결국은 아니죠. 아니야. 결국은 아닙니다. 물론 파킨슨병에 걸리면 약 10년쯤 뒤에 운동 증상 나타나고 나서 10년 정도 지나면 치매가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율은 물론 높아지죠. 한 6배 정도 높아진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모두에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관리하는지, 인지력에 대한 노력을 얼마나 잘 기울였는지에 따라서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잘 치료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파킨슨병은 치료는 가능합니까? 완치가 됩니까? 일단 제일 좋은 거는 그 도파민 회로가 관련되어 있는 중뇌라든지 기저핵 부분을 되살려줄 수만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현대의학 기술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로를 좀 더 원만하게 작동시켜줄 수 있는 도파민 기량제라고 하는 것들을 복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약물 치료를 통해서 이 도파민 세포들이 잘 돌아다닐 수 있도록 도파민들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또 뇌신경 세포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좀 예방 차원에서 필요한 약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물 치료도 끝까지 안 되면 뇌신부 자극술이라는 것도 하게 되는데요. 이 외과적 치료를 통해서 안쪽에 있는 기저핵 주변에 이 뇌신부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내 몸에 이런 체외 자극기를 삽입하고 전기적 자극을 통해서 운동신경을 조금 더 활발하게 해줄 수 있는데 이 최후의 선택이기도 하고 이 결과에 따라서 증상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또 효능을 잘 못 보시는 큰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효능을 잘 못 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매우 선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파킨슨병 환자들은 왠지 운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럼요. 일단 신경 증상 완화를 위해서 운동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결국 보행이 안 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많이 권고하는 거는 뭐 태극권 같은 것들을 이런 거 돌리는 거. 하고요. 스트레칭이 굉장히 잘 되죠. 또 근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하체 쪽 근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근력 운동 많이 하셨으면
하셨으면 좋겠고 몸의 스트레칭이나 이완을 좀 많이 시켜주는데 요가만큼 좋은 것도 없겠죠. 오, 요가. 명상하시면서 요가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유연성이 중요하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운동 치료를 해서 좀 호전된 분들 많이 보셨어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운동 치료를 많이 하면서 결국 끝까지 보행을 놓치지 않고 자기의 삶을 잘 영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되게 파킨슨병에 걸리신 분들은 주변에서 너무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되게 좀 그래서 더 알리기도 좀 어렵고 치료도 적극적으로 잘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적극적인 운동을 통해서 충분히 그 병의 진행 상태를 예방할 수 있고 지금 또 의학 기술이 발달하고 있잖아요. 조금만 몇 년만 더 열심히 치료하시면서 버티시다 보면 엄청나게 획기적인 치료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발요. 네. 확실히 나이가 들면 보폭이 짧아지고 그다음에 발을 이렇게 들어올리질 못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턱이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넘어지게 되고 이러는데 그게 파킨슨하고도 관계가 있구나 이런 걸 오늘 또 알게 되었습니다. 파킨슨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날씨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다정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 아침도 어제와 비슷한 추위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8.7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는데 바람은 다소 덜해서 체감온도도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한파 속에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파특보가 또 한 차례 강화, 확대되면서 서울에는 또다시 한파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면서 추위의 기세가 여전하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는 서해안에 눈이 조금 날릴 수 있겠고요. 오후부터 밤까지는 제주에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예상됩니다. 눈비 소식이 없는 서울을 포함한 동쪽 지역에서는 건조특보가 여전히 발효 중인데요. 특히 강원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위기경보, 경계 수준이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이 한낮에 영하 1도, 대전 2도, 광주와 대구가 4도에 그치겠고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한낮에도 체감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로 더 추워지는데요. 이후 주말부터는 기온이 차츰 오르기 시작해 다음 주면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당분간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데요. 낙하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 잘 해주시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아이고 날이 계속 추워서 몸이 이렇게 움츠러들어요. 네, 이럴 때는 정말 건강 관리도 잘 해주셔야 되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럴 때 발 잘못 디디면 정말 큰일 납니다. 안전도 관리하셔야겠어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오아시스 Save next channel A